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검찰의 설명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발언의 진위를 넘어 두 비리 의혹의 수사에 대한 방향성을 드러냈습니다. 두 의혹의 윗선으로 이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땅굴까지 파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건 지난해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입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이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시절에는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를 쳤고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김 처장의 유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매개로 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도 거짓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게 아니라 이 대표가 시장 시절 성남시의 판단이었다고 본 겁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선거법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 낸 것이지만 검찰의 이번 판단은 두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의 윗선에 이 대표가 있다는 것에 사실상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검찰은 두 비리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근거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은 모두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검찰이 이 대표를 여러 방향에서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기소는 그 이상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검찰은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개발 관련 시민단체 일을 돕고 있을 때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교류했다는 겁니다. 교류를 했다고요? 네, 당시 김 처장은 건설회사 리모델링 업체에 있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때부터 그리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잘 알고 지냈던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하면서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 했다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초접전 박빙을 벌였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 논란이 커지니까 사업 추진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함으로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끊어낼 거라고 생각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혜경 씨의 전 수행비서 배모 씨를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배 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공소시효를 묶어놓은 효과를 받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이 대표와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의 승패가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만큼 치열했죠. 그래서 고발, 고소전도 많았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여야가 대선 기간에 서로 주고받은 고소고발 사건 최소 100여 건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예. 대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 상대 후보와 캠프가 거짓으로 해명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큰 줄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장동이나 도이치모터스처럼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수사 해명이 있고요. 또 허위 경력 의혹이나 법인카드 유용 의혹처럼 가족 리스크에 대한 해명이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소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대통령 부부와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은 사실 대부분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인데요. 공직선거법 사건 말고도 김 여사가 어머니의 잔액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또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소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사실 개별 사건마다 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몇 건 중에 얼마나 기소를 하고 또 불기소했냐는 숫자만으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발인 조사 방식을 살펴보면요. 민주당 측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모두 서면 조사에 그쳤던 것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서는 아내 김혜경 씨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대면 조사 방식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네. 대선 기간에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장남도 최근 출석 통보를 받아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가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였고 차기 대선 주자 1위인 정치인이 선거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건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 개인뿐 아니라 당에도 큰 위기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따라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변수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부 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됩니다. 민주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후보 간 법적 공방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 선거가 끝나면 소취하 등으로 갈등을 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직전 대선 주자 겸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 경쟁에서도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고 대신 유튜브 방송에서 애둘러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민주당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민주당은 맞불 카드로 꺼낸 김건희 특검법을 국정농단 특검의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추진에 대해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소식이 전해지고 곧바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내 정치 탄압의 강을 건너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현대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지도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제 발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더욱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100여 명 규모로 꾸리게 돼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불렸던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민주당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상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를 피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원 11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외에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조 의원은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가 짧다 보니 이미 고향 가는 길에 오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각 도로 상황 어떤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퇴근길과 귀성길이 맞물려서 막히는 구간이 많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경부고속도로 반포 IC 부근 먼저 보시죠. 자, 서울 방향은 통행 원활합니다. 반대로 부산 방향은 차들이 길게 늘어서서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 나들목 보겠습니다. 역시 부산으로 가는 길 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방향 막히지 않고 통행 원활합니다. 이번엔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 부근 보시죠. 목포 방향 차량 속도 더딥니다. 또 서울 방향은 반대로 통행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중부고속도로 오창 분기점 부근도 보겠습니다. 하남 방향으로는 통행 원활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남이 방향으로는 조금 막히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은 이미 오늘 낮부터 일찌감치 막히기 시작했는데요. 하늘에서 본 귀성 풍경이 어땠는지는 조혜연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 30분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귀성길 모습을 하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포공항 활주로에 선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와 태풍을 견딘 노는 조금씩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 시민들은 들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후 3시경 서해안 고속도로는 벌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서해대교에 들어서자 정체가 잠시 풀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0분 경부고속도로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는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37만 대가 이동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에 3천만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약 1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저녁 8시 기준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전까지는 3시간 50분, 부산까지는 5시간 50분, 그리고 목포까지는 6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차량 정체는 밤새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 첫날인 내일이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연휴 동안 날씨는 내내 좋을 거란 예보입니다. 둥근 보름달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휴가 지나면 태풍이 또 걱정입니다. 필리핀 앞바다에서 12호 태풍이 생겼는데 흰남노처럼 영향을 줄지 변수는 아직 많지만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바람도 시원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는 추석 내내 이어집니다. 아침엔 전국이 20도 아래, 한낮에도 30도를 넘지 않습니다. 추석 당일인 토요일엔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도 볼 수 있습니다. 연휴 다음이 걱정입니다. 필리핀 앞바다에서 12호 태풍 무이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경로는 변수가 많은데 일단 13일 오후까지만 나왔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수증기를 빨아들이며 세력을 키운 뒤 일본 오키나와 서쪽 280km 떨어진 바다까지 올라옵니다. 이때 태풍의 최대 중심 풍속은 초속 37m로 강 상태로 전망됩니다. 이후 경로는 중국 내륙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또는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이 위치한 필리핀 앞바다는 흰남노가 이 해역을 지났던 지난 2일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깊은 곳까지 바닷물이 데워지면 더 많은 에너지가 쌓이고 수증기를 통해 그대로 태풍에 전해집니다. 지금은 불과 1제곱킬로미터 면적에 히로시마 원폭 29개에 달하는 에너지가 모여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먼바다의 해수온은 지난 태풍 때보다 떨어진 상태라 태풍이 북상할수록 힘을 키우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엔 아직 이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연휴 동안 해외로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항 분위기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백희영 기자, 공항이 좀 북적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하네요. 네, 제가 오전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출국 수속을 받으려는 여행객들이 한결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출국장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공항공사 직원들도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명절 문화 행사를 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엔 한가위 전통춤 같은 공연도 다시 열렸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도 좀 정책도 좀 많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고 가족끼리도 그리고 해외 안 간 지도 거의 한 3년이 넘었더라고요. 전 이미 여행의 시작이에요. 공항에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바뀐 게 있는데 현지에서는 이제 PCR 검사 안 받고 와도 되는 거죠? 네, 지난 3일부터 입국 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코로나 검사를 현지에서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엔 현지에서 격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행객들이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하루에 얼마나 공항을 많이 이용할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인천공항 측은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공항 이용객이 약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평균 약 5만 9천 명이 공항을 찾는 건데요. 작년 추석 때는 9천 명이 안 됐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5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공항 이용객 숫자가 하루 평균 20만 명에 달했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국 전 검사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부터는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백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명절 앞두고 가뜩이나 오른 밥상 물가가 걱정이었는데 태풍 영향이 더해지면서 배추값이 금값이 됐습니다. 양념으로 쓸 채소값마저 줄줄이 뛰자 당장 온라인에서는 포장김치가 품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치 담그는 것보다 차라리 사 먹겠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이 소식은 공다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장김치를 사려 했더니 클릭할 때마다 품절이라고 나옵니다.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알배추가 진짜 조그매, 요만해. 근데 6,000원. 비도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배추값이 이제 금값이 되지. 양념값이 많이 드니까 좀 사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죠. 김치 담그는 데 드는 돈이 늘면서 차라리 사 먹는 게 싸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배추값이 뛴 건 배추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확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봄이 가물었던 탓에 4월에 씨를 뿌려 6월에 수확하는 봄배추 농사를 망친 겁니다. 배추 자체가 없어요. 6월 말에 나오는 게 봄배추예요. 거기에 이제 저장 들어갔다가 추석 전에 풀리거든? 근데 들어가질 못해서 다 꿀통이 돼가지고 너무 더워서. 8월 계속되는 폭우에 여름 배추 농사도 잘 안 됐습니다. 날씨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자 배추 가격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지금 배추 10kg의 도매 가격은 38,800원인데요. 한 달 전 가격의 2배에 가깝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수준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내륙을 강타한 이번 주 초엔 최고 4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무와 쪽파의 도매 가격도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앞으로 배추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농비가 상승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 자재값, 기름값하고 요소값 이런 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 때문에 11월 김장철이 되면 올해 김장 비용이 역대급으로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명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택배 기사들은 더 바빠지고 고충도 늘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택배 기사들이 나흘에서 닷새는 쉴 수 있게 보장한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효환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추석을 열흘 앞둔 이달 초 서울 강북구의 주택가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발이 내려간다. 택배기사 오웅택 씨가 계속 뛰어다녀서 취재진도 함께 뛰어야 했습니다. 거의 먹는 거 위주로 오기 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힘든 부분이 되게 많죠. 당일 내에 배송을 해야 되고.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물량은 많아집니다. 평일 대비 한 2배 정도? 보통 뭐가 제일 물량을 좀 많이 지금요? 선물 세트죠. 아무리 많은 애도 고기류랑 과일,
뭐 이런 거, 뭐 굴비,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시간 내에 물량을 소화하려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보통 차에서 다 먹어요. 다 음료수하고 다 이게 빵 봉지들이 있는 게. 지난 5일 태풍 흰남노가 폭우를 뿌리던 날도 정신없이 상자를 날랐습니다. 주소지가 붙어 있는 송장 같은 게 거의 종이다 보니까 젖으면은 주소를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한 5배송도 많이 하게 되고. 하지만 일하는 여건은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땐 5일을 쉬었지만 회사는 태풍으로 배송에 차질이 생겼다며 3일만 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획을 잡고 뭐 집에를 간다, 표도 끊고 다 하셨는데 그게 다 무산이 돼버린 거죠. 나와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요. 앞서 국토부는 택배기사에게 4에서 5일 휴무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택배사들은 휴일을 3일로 줄였습니다. 다른 택배사보다 하루 더 쉬려고 해도 거래처 반발이 크다는 겁니다. 또 태풍의 영향으로 배송하지 못한 물품을 마저 배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가 폰만 잡지 말고 제대로 중간 택배사들이 이행하도록 이행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처음엔 5일까지 쉬겠다고 한 곳들이 있었다며 근무 운영은 택배사 자율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세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넉 달 사이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는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임대료가 매일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습니다. 장관 후보를 제대로 못 내는 사이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유지비가 지금까지 억대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입니다. 이 건물 15층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이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해 복지부 직원 30명 정도로 구성된 임시 조직입니다. 지난 4월 정호영 전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통상적인 청문회 일정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정 전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사용 중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약 120평 사무실 하루 임대료는 부가세까지 포함해 58만 원대, 지금까지 7,500만 원 넘는 임대료가 발생했습니다. 김승희 전 후보자가 물러난 지난 7월 초부터는 2달 동안 아예 사무실이 비어 있었는데 이 기간에도 돈을 냈습니다. 무려 3,500만 원대입니다. 후보자가 바뀌면서 내부 공사비도 추가됐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때 사무실 칸막이와 전기 설비 공사로 약 3천만 원을 썼는데 사퇴를 예상 못하고 임대 한 달 만에 미리 철거를 하면서 김승희 후보자 때 다시 2,300만 원을 들여 똑같은 공사를 했습니다. 책상이나 모니터 같은 사무용품을 빌리는 돈으로 지금까지 4,300만 원을 썼습니다. 모두 1억 7천만 원이 넘는 세금입니다.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했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안 등의 이유로 사무실을 함부로 옮길 수 없고 이전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렇게 늦어질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이죠. 어제 사건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내준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담겼습니다. 그냥 골프 얻어치고 밥 얻어먹은 게 아니라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접대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인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재판관으로부터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A씨와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이 재판관과 A씨 사이에 실제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 관계자들끼리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사건을 도와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혐의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알선 수재로 혐의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A씨는 해당 변호사를 통해 500만 원과 골프 오류를 이영진 재판관에게 전달하려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를 함께한 건 맞지만 재판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금과 골프 오류도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들고 나오고 두 딸도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합니다.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희생자의 첫 발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 있던 물은 거의 빠졌고 수색 작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까지 피해가 컸던 구체적인 원인을 찾는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차올랐을 때 주민들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제발 찾아달라는 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거센 비가 쏟아지고 하천물은 흘러넘쳐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전 7시 41분 소방서에 급박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남편이 차를 빼러 갔는데 못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지하 제일 안쪽에 차를 대놨다고도 말합니다. 갇혀 있는 거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하며 전화 한 통도 연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사고 당일인 7일 오전 7시 41분 지하 주차장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걸려온 첫 실종 신고 전화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하 주차장에서 오전 6시 45분 이후 빠져나온 차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차장엔 물이 가득 들어차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전화는 이후 계속 소방서로 걸려왔습니다. 8시 5분엔 우리 애기가 차를 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시 11분엔 포항과 250km 떨어진 곳에서 동생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독도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형은 동생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자마자 물이 바로 찼다고 다급하게 알렸습니다. 갓 해병대를 제대한 동생은 형이 선물한 차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이 차를 타고 형과 동생은 드라이브를 나가곤 했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동생은 형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고 형은 다급하게 동생을 찾아달라고 신고했습니다. 마지막 형하고 통화를 했다고 형아 차 못 가지고 나간다고 그게 마지막 전화하고. 구조대원을 애타게 찾는 전화에는 출동 건수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11시 3분엔 구조대원이 왔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배수 차량을 얼른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6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1명은 오늘 발인을 했고 다른 희생자들의 발인은 내일 진행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차수벽 설치를 비롯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에 조속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특별 채무 조정과 특별 자금 지원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이후 입구에 차수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걸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 아파트를 비롯해서 포항 시내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당장 복구에도 손이 모자란 상황인데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는 이런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원 후순위로 밀린 20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박창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사흘 넘도록 수색과 복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항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가봤습니다. 10여 분 달리니 한적한 길이 나오다 곧 끊어집니다. 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비포장 길과 농수로를 돌고 돌아 겨우 도착한 곳. 차에서 내리는 여성 마음이 급합니다. 200명 노인들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건강이 나쁜 노인들이 모인 포항시 한 복지시설입니다. 식사는 흰 죽과 간단한 밑반찬입니다. 지난 5일 태풍이 다가오던 밤 전기와 수도가 끊겼습니다.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매일 즉석식품과 간단한 반찬을 나릅니다. 노인들은 자신들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안주만 좀 됐다. 전기가 끊어지면서 냉장고 안 식자재는 곧 다 내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냉장고인데 지금 상태가 물이 나오지 않으니 빨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빨래방이라도 가서 지금 빨래를 해가 와야 될지 그런 처지입니다. 유무선 전화와 통신은 지난 6일 새벽 완전히 끊겼습니다. 시설 1층이 물에 잠기고 구조물이 부서졌지만 그날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과 직원들은 고립된 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럼 며칠째 지금 이러고 계세요? 3일. 지금 태풍 전날부터 사진도 못 찍어보고 있어요? 네, 아직 못했어요. 포항 시내 곳곳이 물난리가 나면서 외진 곳, 작은 시설은 복구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고령의 몸 아픈 노인들은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예, 많이 불었지요. 근데 잔이라고 몰랐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뭐 아침 나가 물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도 라디오로 바깥 소식을 들으며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곳부터 먼저 도와준 뒤 와달라는 목소리는 포항 외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또 이번 태풍으로 포항 제철소도 49년 만에 멈춰섰죠. 불씨가 식기 전에 복구를 해야 용광로를 돌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틀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복구가 늦어지면 자동차와 조선을 비롯한 산업 현장이 줄줄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직원들이 발목까지 찬 물을 빼내고 진흙에 뒤덮인 장비를 닦아냅니다. 지난 6일 흰남노가 핥히고 지나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순식간에 외딴 섬이 됐습니다. 전기가 안 돼서 물을 못 빼고 있는 상황이고 진흙이 발목까지 차가지고 진흙 걷어내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하루 이틀 안에 복구가 안 됩니다. 다행히 쇳물을 녹이는 용광로는 침수되지 않았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변전소가 물에 잠기면서 용광로 3기의 가동이 모두 멈췄습니다. 1973년 쇳물 생산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틀이 관건입니다. 이틀 안에 열풍을 넣지 못하면 불씨가 식어 쇳물이 굳어서 재가동까지 석 달 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제철소는 고로 3기를 10일경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시킬 예정이며 제강 공장도 추석 연휴 기간 내에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로가 복구돼서 쇳물을 만든다 해도 다음 단계인 철강 제품을 만들 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쇳물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열연, 냉연 등 후공정 설비들은 모두 침수로 파손된 상태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가 워낙 심해가지고 들린 소문에 한 11개월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난해 포항제철소의 조강 생산량은 1,685만 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35%를 차지합니다. 포항에서 철이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조선 자동차뿐 아니라 가전제품 건설 현장까지 산업 피해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내 산업 현장이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포항을 복구하는 동안 광양제철소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진석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했습니다. 당내에선 돌고 돌아 또 윤핵관이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는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13일 만에 새 비대위 체제를 띄운 겁니다.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 비대위원장이 임명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내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고 그리고 지도부 일원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 위원장은 추석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 위원장은 지역을 안배한 통합형 인선을 하겠다면서 최재형 의원의 비대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최 의원은 고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고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에도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는 6월 지방선거 직후 공천 등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고 이 전 대표는 정 위원장을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평가에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나요.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하지만 당내에선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 대신 또 다른 윤핵관이 전면에 나선 것 아니냐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윤핵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4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고 그동안 딱히 접촉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작아 보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담 날짜와 장소 등은 북측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이산가족은 4만여 명. 대부분이 80에서 90대 고령인 만큼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시련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거부해도 계속 문을 두드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반드시 호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남북 관계가 진전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치 숙제하듯 그때그때 대북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한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과 인도적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대북 화해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필요하고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일관되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을 통과시킨 뒤에 우리 정부의 설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노력 덕분에 미국이 점차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정말 그런지 의문입니다. 당장 협상을 마친 양국 대표가 내놓은 입장만 봐도 차이가 선명합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느끼고 있다는 심각성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한국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미국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서로 협의할 창구를 만드는 것을 성과로도 내세웠습니다. USTR과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을 개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가동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회담 후 USTR이 낸 보도자료에선 한국 측 반응과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등 광범위한 이슈를 논의했다면서도 정작 전기차에 대해선 타이 대표가 한국의 우려를 귀 기울여 들었다. 마지막에 짧게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정부 합동대표단이 USTR을 찾았을 때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긴밀히 논의하겠다라고 한 데서 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지나 레이먼더 상무장관이 참석하는 IPF와
오는 29일 예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때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도마 위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과연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미국 정부가 해법까지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한미동맹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동맹 관계마저 소홀히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신의 전투기 F-35에 중국산 금속 하나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납품받는 걸 거절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다목적 전투기 F-35 스텔스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우리 돈 1,000억 원을 넘습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만드는데 미국의 일부 동맹국에만 파는 전략무기입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일시적으로 F-35를 납품받지 않기로 했다고 미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엔진 관련 부품에 중국산 합금이 일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산 방산 재료를 사용하는 게 미국 국방 조달 규정 DFARS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F-35에 들어가는 부품이 30만 개가 넘는데 중국산이 딱 하나 들어갔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재료가 정보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기체를 해하지 않고 전투기 성능과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대체 부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산 무기 수출이 증가하는 우리나라도 신경 쓸 대목이 더 늘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보상의 중요한 무기 체계들에서 중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 나중에 중국이 판매 중지를 한다든지 제재를 해버리면 우리 무기 체계 생산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현장 방문입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과 소셜미디어 소통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지지자가 인명참사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해 수리가 늦어졌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자 설마 아닐 겁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본인도 수해 현장을 둘러보려 직접 현장을 갔던 만큼 아무리 지지자라도 이건 동의할 수가 없었나 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반응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유언비어를 부정하는 척하며 개딸의 주장에 스피커를 달아줬다고 말입니다. 굳이 대응을 안 해도 되는 주장에 이 대표가 아닐 것이라고 답을 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켰던 겁니다. 대통령실도 이 복구 작업까지 고려해 일정을 조율했다고 반박을 했죠. 참사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 인근 전통시장에선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식당에 걱정하지 마세요. 좀 어쨌든 좀 해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올라가서 빨리 일할게요. 대통령이든 여야 대표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현장을 찾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장에 피해 주는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다음 브리핑은요. 노란색과 청록색입니다. 이렇게 태풍 피해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네, 다른 옷차림이었는데요. 정부가 민방위복을 바꾸기로 하면서 시범적으로 입은 겁니다. 민주당은 왜 멀쩡한 옷을 바꾸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됐지 민방위복 색깔을 왜 바꿔야 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민방위복이 방수 기능이 떨어지고 불에 잘 탄다. 또 전시에 표적이 될 수 있어 좀 어두운 색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렇게 바꾼 색상이 이 청록색인데 야당에선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연상된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정부는 민방위의 상징성과 다른 나라를 참고한 색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재난 현장에서 국민들이 좀 못 알아보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게 별도의 표지를 부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노란색이 적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바꿔야 한다고 해놓고선 야광 표지를 붙이면 밤에 적의 눈에 더 잘 띄지 않을까요? 아무튼 새 민방위복에는요, 기존에 없던 표찰도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팔에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아마추어 같다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소속 기관을 표기하자는 의견이 있어 적용해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상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달았던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경북도지사는 이 가슴에다가 이름까지 새겨놨는데요. 일관성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하고 바뀐다고 해도 당분간은 노란색과 함께 입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색깔은 달라도 국민을 보호한다는 민방위 정신만은 한결같아야겠죠.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담비와 삭, 수달 같은 동물들은 쉽게 볼 수가 없죠. 멸종 위기종인데 이들이 장난을 치며 뛰어놀고 또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삭을 본 담비가 다가갑니다. 신기한 듯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서로 눈을 떼지 않으면서 거리를 두고 경계합니다. 삭과 담비는 토끼 같은 포유류는 물론 새, 나무 열매 등 다양한 먹이를 먹는 국립공원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기도 합니다. 담비 2마리가 통나무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영역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담비 3마리는 함께 먹이를 찾아 킁킁거리며 땅을 훑습니다. 어두운 밤 어미 삭이 바닥에 눕습니다. 새끼 삭이 젖을 먹고 아빠로 보이는 삭이 주위를 맴돕니다. 삭은 보통 60일 정도 임신 기간을 거쳐 새끼 2~3마리를 낳습니다. 또 다른 삭은 먹이를 물고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입니다. 2마리가 엎치락뒤치락 장난을 치다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경주 토암산지구에서는 양서류로 추정되는 먹이를 먹는 수달의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지리산 수상쉼터에서도 서로 장난을 치는 수달 2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자갈이 많은 하천과 강가 등에 서식하는 흰목 물대새 부부입니다. 자세히 보니 어미가 4개의 큰 알을 품고 있습니다. 흰목 물대새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입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이 동물들 모두 국립공원공단 무인관찰 카메라로 촬영됐습니다. 자연 속에서 희귀한 야생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생태적 습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엔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 중 177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고향에 가고 가족을 만나는 설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과 이 시간을 마주합니다. 태풍으로 많은 걸 잃은 분들에게 추석이 회복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